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도 잘 보내셨지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기간이 또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보내고 나 보니까 시간이 참 짧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도 우리가 가족하고 이렇게 쉼을 또 얻어서 새롭게 충전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계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조직관리론 제4장 조직구조의 의의, 그 다음에 체계와 모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구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자, 조직구조에 대한 이 연구자들의 어떤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이 연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구조의 어떤 변수인 우리가 복잡성, 그 다음에 공식성, 그리고 이 집권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아예 조직 구조를 정의하지 않고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이러한 경우도 허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직 구조의 개념은 조직 구조의 어떤 기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이런 것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 조직의 내부의 어떤 동태적 우리가 이 형상을 우리가 조직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직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 보면 조직은 이 구조화라는 가정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화는 조직의 일을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임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들 간의 어떤 조정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을 구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분업과 이 조정을 여기에서는 주된 활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어떤 그 동태화, 여기에서는 조직의 동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직의 구조는 우리가 얼핏 얘기하면 건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는 뭐 단층도 있고 고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시멘트로 여기서 건물도 있고, 뭐 벽돌로 흙으로 만든 이런 뭐 다용도, 그다음에 단용도도 있고 뭐 다용도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건물의 구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태적이고 고정적이라는 데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조직의 구조는 어떻다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동태적이고, 그죠? 그리고 역동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구조는 단순히 조직의 어떤 편제나 이 기구도만을 여기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즉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이 조직은 편제나 이 기구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조직 구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복수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 속에 이 조직 구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조직 내 어떤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계층, 이런 것들이 따라서 상이한 조직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학교를 보면 학생을 실질적으로 학생의 업무를 여기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뭐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무 업무, 그다음에 뭐 취업, 입시 업무, 이런 업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의 어떤 수업 업무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학교의 중요한 업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전자는 행정이고 후자에서는 어떤 가르치는 임무인데,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어떤 재량권이 여기에서는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량권들이 또 여러 가지 부여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조직의 구조는 여기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는 여기에서는 이 동태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면이냐 보면 우리가 조직 얘기하면 막스 베버의 관료제 조직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스 베버의 어떤 관료제 조직은 대규모 조직으로서 분업화되고 집권화되고 그다음에 공식화 정도가 높은 이러한 어떤 조직의 형태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자, 조직의 어떤 구조의 종류를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기본 구조의 종류에는 해야 할 일, 즉 여기에서는 보면 일 중심으로 한 어떤 직능 구조와 권한, 이 권한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배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직능 구조라고 하는데 이 직능 구조는 자, 조직 구조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여기는 구조로서 조직이 최대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여기에서는 어떤 그 구성원의 능력에 맞춰서 여기는 형성시킨 결합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능 구조는 구성원의 어떤 일 구조로서 여기는 어떤 그 직이나 직무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직이나 직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직능 구조는 전체 직능이 부분 직능으로 또 부분 직능은 다시 하위 부분의 어떤 직능으로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성원 개개인의 어떤 직능으로 편성된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할. 자, 그렇다면 지배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능 구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구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지배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자, 권한의 분포의 기초를 이 권한의 분포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시 말하면 권한의 분포의 기초를 두고 형성된 조직 구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권력은 아닌데 조직에서의 어떤 그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명령 또 감독하고 어느 기관은 이를 수행하면서 집행하고 실시하고 또 어떤 기관은 누구에게 업무의 어떤 수행 결과 실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에서 이 지배에 주된 어떤 그 내용은 여기서는 목표 설정이라든지 업적 평가, 설립 통제, 그 다음에 임원의 어떤 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의 우리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지배구조는 자, 지배의 어떤 그 주체와 지배의 어떤 대상이 여기에는 조직이 경계가 이 조직이 경계에 있는가 아니면 이 밖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으면 내부 조직이고 외부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외부 지배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지배 구조는 자, 지배의 주체가 조직의 내부에 있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즉 이 공기업 포함하는 거죠. 공기업이나 그다음에 사기업 그리고 어떤 기타 법인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사회와 어떤 집행기관 즉 CEO 이런 것들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내부 지배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부 지배 구조는 자, 지배의 주체가 조직 외부에 있는 경우 그래서 공사기업의 경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사기업은 주주한테 있죠. 소비자, 채권단, 그다음에 정부기관, 그다음에 어떤 지주회사 이런 것 등이 어떤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집행진이 인사상의 임명에 어떤 임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정부 부처의 경우는 행정수반, 그다음에 회계 검사기관, 국회, 사법부, 그리고 국민들이 지배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외부 지배구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자, 조직의 어떤 종류와 지배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종류, 즉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독특한 지배 구조가 우리가 제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정부 조직에 있어서는 자, 정부 조직에서는 행정부와 어떤 국회의 관계,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행정에 대한 어떤 것은 잘 진행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어떤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법을 수령하면 여기서 그 법에 대한 것들을 통과시킨지 뭐 이런 어떤 그 국회의 관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원, 행정부에서는 또 감사원의 어떤 감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검찰청에는 검찰청 내부에 또 감찰부라는 이런 어떤 지배 구조를 통해서 있던 그런 어떤 통제와 지배 구조, 이런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지방의회 관계, 여기도 마찬가지와 장과의 어떤 장과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 관계에서 상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거는 상호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선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요즘 보면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야당과 여당 이렇게 보면, 뭐 야당에서 독식을 하고 한다든지 여당에서 독식을 하면은 이런 어떤 그런 상호 어떤 그런 견제의 기능이 상실되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나 행정부와 국회 관계, 이런 것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우리가 보고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직구조의 어떤 체계입니다. 조직구조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조직구조의 어떤 기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복잡성, 그 다음에 공식성, 우리가 집권성, 이런 어떤 기본 변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구조, 조직 구조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상황 변수가 있죠. 이 상황 변수로서는 여기에서 보면 규모, 기술, 환경, 전략, 권력 통제, 이런 어떤 그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본 변수, 이 조직의 기본 변수는 여기 저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복잡성과 공식성, 직권성,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 상황 변수가 있는데, 이 상황 변수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변수, 기본 변수에 이 상황 변수가 들어가면 이 조직 형태는 이런 어떤 조직 형태가 된다는 거죠. 관리적 조직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에드호크라시, 그 다음에 기타 조직 형태,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 조직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계층제계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이 이렇게 계속 쭉 해서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계층제 조직이라고 하는 관료제 조직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드호크라시, 이 에드호크라시라는 것은 기존의 관료제에서 이제는 탈피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관료 조직에서 이 상하 계층이 쫙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계층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여기에서는 융통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적응적이고 혁신적 사회 조직을 우리가 여기서는 에드호크라시라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라는 것이 에드호크라시 이 조직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는 이 기본 변수에 이 상황 변수가 들어오면서 이 조직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또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조직 구조 설계의 어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설계에 대한 이 연구가들은 여러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 구조 설계의 개념과 이 주요 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여기에는 설계 어떤 기본 개념으로는, 여기에서는 직위와 우리가 권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인데 역할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는 조직상의 어떤 그런 조직 세포, 이 조직 구조의 어떤 세포 단위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위는 조직상의 어떤 그런 조직의 직능 구조, 어떤 지배 구조의 어떤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위는 조직 내의 어떤 한 사람에게 부여된 조직상의 지위로서 여기에서는 어떤 직무와 여기에서는 이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거와 관련돼서 주어진 어떤 권한, 그 다음에 의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행할 업무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역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위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업과 실적으로 보면 구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업이란 뭐냐면 그 직위에 포함된 개개의 어떤 일의
최소의 어떤 수행 단위로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쪼갤 수 없는 일의 단위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가업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가업. 그래서 더 쪼갤 수 없는 어떤 일의 단위를 우리가 가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자, 파출소를 얘기를 들으면, 자, 파출소 소장은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관들을 어떻게 됩니까?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관내 주민들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 어떤 그런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내용들에 관련돼서 상부 경찰서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인근 어떤 주민자치센터 이 동장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이 가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 가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권한이라는 것은 이 합법적인 권력으로 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근데 그 정당성은 뭐로 부여되느냐? 선거나 이 법규에 의해서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한에는 어떤 합법적인 권력, 권한이 부여되는데, 그래서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 정당성은 선거나 법규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여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조직구조 설계와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는, 자, 조직구조의 어떤 고전적 원리는 이 분업과 조정의 원리, 이 분업과 조정의 원리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층계의 원리라든지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한번 하나씩 그 분업의 원리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분업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자, 일을 가능한 한 세분화해야 한다는 거죠. 세분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분업의 원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조직 단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목적이라든지 또는 기능, 과정, 절차, 수혜자, 취급물, 지역,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조직의 원리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직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휘자들, 우리가 군에온 병사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 업무를, 요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업의 원리라는 일을 아주 가능한 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일을 해서 세분화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아주 세분화해서 하나씩 쪼개서 업무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의 원리라는 것은, 자, 권한의 구조를 통해서 여기에는 이 분화된 활동을 여기는 통합해야 한다는 원리, 권한의 구조를 통해서 분화된 활동을 여기서는 통합하는 이 조정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계층제 원리라는 것은, 자, 이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그런 상하의 등급이라든지 이 계층을 설정해서 각 계층 간에 어떤 권한과 이 책임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명령 계통과 이 지휘 계통을 통해서 복종 관계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계층계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여기에서는 배분하고, 그다음에 명령 계통과 이 지휘 계통을 통해서 이 복종의 관계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 통일의 원리는, 자, 조직의 구성원은, 자,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조직의 어떤 구성원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이 지시와 명령을 받고 여기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명령 통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지휘관도 보면, 우리 대대를 보면 대대장 누구 있습니까? 중대장, 그다음에 소대장, 그다음에 분대장, 그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휘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대대장은 연대장, 연대장까지, 그다음에 사단장,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휘 계통. 그래서 한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서 지시와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한 사람의 어떤 명령 통일의 원칙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명령 통일의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권력 원천의 분리 체계를 보면, 조직상의 권력은 이 직무의 권한은 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무의 권한은 정당성이 있다. 정당성. 그다음에 영향의 능력은 이 강제력과 유인력이 있다. 조직의 권력에는 강제력과 유인력이 있다는 거고, 자, 개인적 권력에 있어서는 이 행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 즉 전문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권력을 가지거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자 측면에서는 이 중거적 권력이 뭐냐? 그러면 여기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중거적 권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원천의 어떤 분류 체계를 우리가 조직상의 권력과 개인적 권력으로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지만, 이 개인적 권력에는 실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강제성인가 어떤 그런 정당성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개인의 능력과 권력을 통해서 어떤 중거적 권력이 형성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이런 쪽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의 어떤 기본 변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복잡성과 구조 설계다. 자, 복잡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 복잡성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이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평적, 그다음에 수직적, 그다음에 장소적 분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분화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이 이 수행하는 업무를 조직 구성원들이 나눠 수행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나눠서 하는 형태. 그래서 이게 수평적 분화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수직적 분화는 뭐냐 하면은, 조직 내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나뉘어 있는 계층이 말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분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부 보면 행정부에는 어떻게 나눠 있습니까? 이 행정부에는 제일 위에 우리가 뭐 장관, 대통령이 또 있지만 장관, 차관, 그다음에 실, 국장, 그다음에 과장, 그다음에 뭐 계장, 뭐 그다음에 담당, 사무관, 주무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관에는 대통령,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기업은 뭐 회장 있고, 뭐 사장 있고, 그다음에 부사장 있고, 뭐 전무이사, 이사 있고, 그다음에 뭐 이사 있고, 그다음에 부장, 차장, 그다음에 가장, 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쭉 이런 체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 분할이 원선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업무가 전문화되고 이런 쪽에서 보면 이런 어떤 수직적 분화보다는 이제 수평적 분화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장소적 분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장소적 분사는 특정 조직의 어떤 하위 단위, 그다음에 어떤 자원이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그다음에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 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직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성의 어떤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 분업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는 이제 복잡성의 어떤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복잡성의 어떤 장단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장점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분업화를 하는 이유는 이 능률성 혹은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능력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한계에 있는데 직무를 전문화하는 이유는 이를 보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어떤 전문화는 이런 어떤 조직을 기계화하고 비인간시키면서 조정을 여기서는 어렵게 하는 이런 단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것들은, 따라서 어떤 직무의 전문화는 개인에게 역할을 분단시킴으로써 분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부문화와 직무 전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문화,
이 부문화라는 것은 이 부문화는 자, 기능별로 혹은 대상별로 시건은 어떤 직원의 수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뭐 대상 목적별로 이런 어떤 제품별로 고객별로 지역별로 가정에 따라서 이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전문화는 부문화된 업무들의 어떤 집합을 좀 더 세분화해서 특수하게 어떤 그런 만들어가는 것, 특수한 것으로 분업화하는 것이다. 이 분업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문화된 업무들의 어떤 집합은 계속적으로 분화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조직의 개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이제 규정된다는 것이죠. 이 분업화는 개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이제는 규정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다계층과 소계층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다계층과 소계층은 자,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통솔 범위나 이 조직 범위에 따라서 이 통솔 범위나 어떤 그런 감독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는 통솔 범위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감소하면 계층에서는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계층의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층의 수를 줄이는 이 계층 단층의 원리가 이제 관리기법으로 이제 제시되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간에 다계층이나 소계층에 따라서는 이거는 어떤 통솔 범위나 감독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층 계층의 어떤 문제점은 뭐냐면 조직이 경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보수성, 그다음에 환경 적응이 어떤 곤란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지배 도구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시된다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이 다계층화는 이 경직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계층을 다계층화하는 것보다도 소계층으로 해서 분업화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아직도 공기업이나 이런 어떤 기업체에서는 아직 그 공공기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팀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도 좀 부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공식성과 어떤 구조 설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 공식화 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성이란 뭐냐면 자, 조직 내의 직무가 이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로서 여기에서는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여기에서는 규정한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 이런 어떤 표준화의 정도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낮아서 업무 수행의 융통성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자를 이 공식화의 수준이 높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후자를 공식화의 수준이 낮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화의 이제 우리가 종류를 살펴보면 자, 공식화의 종류에는 자, 직무에 의한 공식화, 그다음에 작업에 의한 공식화, 규칙에 의한 공식화 이런 어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공식화의 어떤 직무에 의한 공식화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자,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여기에서는 행동을 명세화하는 방법이죠. 명세화. 그 명세화는 어떻게 하느냐? 기술 직무서, 어떤 직무기술서나 여기는 직무 명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담당자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업 흐르기에 의한 이제 공식화인데 자, 작업 순서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어떤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규칙에 의한 공식화다. 자, 이 모든 상황이라든지 어떤 직무 그리고 모든 작업의 어떤 흐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규, 그다음에 내규, 그다음에 뭐 훈령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들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든다 그러면 인사명령서, 그다음에 뭐 기한문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작업 규칙에 의한 어떤 그런 공식화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공식화의 어떤 효용과 비효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을 공식화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어떤 행위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어떤 촉진하고, 서비스를 공평화,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직 활동의 안정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여주고서 조직의 어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식화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조직은 이 공식화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행위를 어떤 규제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그들의 욕구라든지 성격,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가치관,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직 목표나 조직 방침에 어떤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화,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은 이 규정 등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어떤 변이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조직을 어떤 규제, 이런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런 어떤 변이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 조직을 공식화하는 이 조직의 활동 비용을 어떤 줄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조직 구성원들은 이 표준의 어떤 운영 절차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어떤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떠면 내규라든지 규정,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면 불필요한 감독이나 작업 관리, 이런 이 관리 작업을 줄이게 돼서 감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의 어떤 공식화는 이제 이 관리 예측, 이 관리를 어떤 면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법규라든지 규정, 편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은 관리의 안정성을 여기에서는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미래 활동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이 높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여기에서는, 자, 조직의 공식화는 뭐냐면 고객에 대한 여기에서는 이 평등한 서비스를 촉진한다. 서비스를.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은행, 학교, 이런 어떤 고객 서비스를 주로 하는 이 조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객에 대한 이 평등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조직에서는 이 공식화를 하는 것이 불평등을 감소하는데 여기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화의 어떤 결정 요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공식화 어떤 그런 조직 공식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요 변수가 있습니다. 주요 변수는 뭐냐면, 여기는 어떤 직무의 성질,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 그 다음에 관리 계층, 그 다음에 조직 환경,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자, 단순 반복적이고 비숙련 직무일수록 이 공식화의 정도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위직의 어떤 정책 결정 업무보다는 하위직의 이 집행하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 이 후자에 보면 업무 편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담당 업무에 대한 그 업무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매뉴얼, 그죠? 매뉴얼을 통해서 업무 편람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조직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단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편람이나 매뉴얼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여기에서는 사람 위에서 조직을 관리할 수 있고, 또 규모가 커지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규정, 그다음에 관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직권화의 어떤 우리가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화. 여기에서는 직권성은 자, 조직 내의 어떤 권한 배분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개인이라든지 계층, 집단에 어떤 집중되거나 위임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최고 관리자나 상층부의 어떤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권화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상층부의 어떤 모든 어떤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 직권화는 높은 거죠. 반대로 하위자나 하위층에 위임되어 있으면 이 집권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직권화냐 분권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에 따라서 우리가 집권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분권화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보면 행정부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서 보면 어떤 중앙집권화보다는 이제 분권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분권화하면서 장단점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 분권화를 통해서 중앙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중앙에 그 중앙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사람을 이제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이 지방 이 분권화되지 않으면은 이 어떤 면에서 임명권자를 쳐다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지방자치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안 하면 배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어떤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이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또 고려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집중해 나가는 그런 것도 또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기에는 이제 예산 관리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위임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자, 집권화와 분권의 어떤 우리가 장단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권화의 어떤 장점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집권화는 이 업무 수행의 어떤 이 통일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어떤 통합과 이 조정을 집중하다 보니까, 집권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근데 뭐냐면 이 집권화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면, 집권하다 보니까 획일주의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한테는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틀린데 획일주의, 그다음에 권위주의, 형식주의, 관료제의 어떤 병폐, 이런 것들이 어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특히 이 하위 계급자들이 어떤 자발적인 창의력을 감퇴시킨다. 그래서 이 집권화는 이런 어떤 그런 자발적인 창의력 이런 것들이 감퇴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집권화의 어떤 이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면, 자, 분권화의 장점은 뭐냐? 자, 집권화의 어떤 장단점이 실적으로 보면 이 분권화의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분권의 어떤 우리가 이제 장점을 잠깐 살펴보면, 자, 분권화의 어떤 우리는 장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화의 장점은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유능한 관리진을 양성할 수 여기에서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 실정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최고 관리자의 어떤 부담을 여기는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우리가 여기는 집권화의 어떤 그런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분권화는 이런 어떤 또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업무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관련돼 가지고 업무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선진국이냐 그다음에 개발도상국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어떤 집중화보다는 분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어떤 저개발 국가에서는 집중화,
중앙 집권화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한번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자, 조직에서 여러 가지 직권화와 이제 조직에서 이 직권화와 분권화를 어떤 촉진하는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에서 여기는 그 직권화 분권화는 실질적으로 보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조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업무적인 측면, 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는 상급 관리층이 이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거나 하위 계층이 어떤 능력이나 이 자질이 부족할 때 이 분권화보다는 이 직권화가 바람직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는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이 여기도 있거나 부하들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할 때는 직권화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상급 관리층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점은 어떤 하위 계층이 도저히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없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성장을 거저올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관료제처럼 이런 어떤 그런 계층제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수평적인 조직을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조직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보면 관료제로서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식을 가져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수평적인, 그다음에 이제 수직적이지만 요게 이제 변해 가면서 차츰차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던 게 조직들이 이제는 자꾸 이렇게 넓어져 가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수평 조직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우리가 조직에서는 이제 그게 기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관료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층제적 이렇게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는 수직적, 이 수직적이 이제는 수평적 이런 것들로 가져간다는 거죠. 자, 업무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 직권에서 업무 내용 측면에서 보면 자, 조직의 여러 하위 부서 간에 이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 그다음에 집권도가 높을 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조직 내 어떤 정책 활동이나 그다음에 관리의 획일성, 통일성, 이러한 요구되는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처, 기관, 이러한 것들에 어떤 집중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직적인 환경 측면에서 보면 이건 조직이 위기나 난국에 처해 있거나 환경 변화가 극심할 때일수록 직권화가 바람직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권화를 우리가 촉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분권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에서는 최고 관리층이 이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부하의 능력이나 자질이 우수할 때, 이 분권화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고 부하의 능력이나 자질이 우수할 때, 그다음에 업무 내용이 이 전문적이거나 사소할 때, 그다음에 예산이 적게 드는 어떤 사업일 때, 그다음에 조직이 대규모이거나 또는 역사가 길 때, 그다음에 조직 환경이 안정적일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분권화의 어떤 그런 촉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자, 조직이 주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하위 조직의 실정에 적합한 어떤 관리를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조직 구성의 어떤 자발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북돋우고자 할 때, 그다음에 하위 계층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자 할 때, 여기에는 분권화가 이제는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권한의 위임과 책임입니다. 권한의 위임. 자, 권한의 위임은 자,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위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위임할 때는 어떻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효과성을 분석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권한 위임의 어떤 전략으로는 이 급진적 전략과 점진적 전략이 있는데, 실적으로 따져보면 여기에서는 이 권한의 위임은 어떤 그런 우리가는 이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무 나타난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어려움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고, 급진적 전략보다는 우리가 점진적 전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유임이 좀 더 어떤 효율적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합리적으로, 여기는 합리적으로 직무 분석에 의해서 이 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권력 배분이라든지 이 권한 배분이 책임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응? 그리고 권한이라든지 책임, 그리고 이 의무가 균형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권한이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것은 그것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권한과 책임, 의무, 이런 균형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이 권한과 위임이 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당한 권력 행사의 어떤 제한과 책임입니다. 부당한 권력 행사의 제한과 책임 확보. 자, 권력의 정당한 행사는 조직 활동에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어떤 기여하게 우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권력의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 구성원들을 심리적으로 좌절시키게 돼서,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심정을 좌절시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의 효율성을 낮추게 되고, 그다음에 부당한 권력의 행사를 여기는 제한하고, 정당한 권력 행사를 조장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모색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책임 확보의 방법에서는 이 제도화 방법과 그다음에 관리적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 제도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상적인 권력 행사의 내용이 법규나 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어떤 사용자 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행사 과정에서 법에 의한 행정, 즉 법에 의한 어떤 관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제도화에서는 법에 의한 것. 그다음에 관리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조직 문화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방법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권력 행사의 어떤 위법의 어떤 부당성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리 체계가 내부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어떤 수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권력 행사자의 어떤 주관적 판단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객관적 판단,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는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근무에 대한 어떤 보상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일탈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직 문화를 여기에서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조직 구조의 어떤 상황 변수입니다. 조직 구조. 자, 조직의 규모는, 자, 조직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가 조직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조직 구성원의 어떤 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조직 구조와 규모와 조직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 조직 구성원의 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조직 규모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적 수용 능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투입, 산출, 자원,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조직 규모가 커지면 대체로 전문화가 지속되다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이제 전문화가 계속적으로 이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행동은 더욱 공식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이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공식화된 이 규제 조치를 사용하면서 조직은 더욱 비인간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분권화가 촉진되고, 소규모 조직에서는 직권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규모 조직에서는 이 권한의 위임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직의 여기서는 이제 조직의 전략과 조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어떤 그런 전략이 여기서는 조직 구조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자가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직 구조가 이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그다음에 전략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후자가 이제는 다수설이다. 후자가 뭐냐면 여기에는 이 전략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이것이 이제 다수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란 뭐냐라는 거죠. 자, 조직의 어떤 주요 목적이라든지 목표와 그다음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방침과 계획을 의미하고 특히 이 전략은 미래지향적이고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집중성, 발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띄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기술과 조직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조직의 기술은 자, 조직 내에서 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는 조직 내의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뒷장이 있습니다. 자, 이 뒷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자, 이 기술은 전체적인 기술은 넓은 의미에서 이 조직이 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주 임무이고 병원은 치료가 임무라는 거죠. 공장은 생산이 주 임무이고 백화점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가 주 임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기술적인 것은 조직의 어떤 넓은 하는 일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하위 단위에서의 기술은 이 하위 단위의 기술은 뭐냐면 조직 전체의 기술과 차이가 있다. 뭐냐 하면은 뭐 대학교의 조직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단과대학이나 공과대학, 그다음에 뭐 교무 행정을 보는 교무 학생, 그다음에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단과대학이 교육이라는 기술을, 그다음에 도서관은 뭐 대출하는 어떤 그런 열람하는 기술, 그다음에 행정, 사무처 이런 거는 행정관리라는 기술, 이것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 임무에 있어서는 여기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도구를 여기는 사용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투입 재료 정보와 원재료를 투입하면 이런 어떤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서비스와 재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는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술의 우리가 분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자, 가정으로서의 기술과 기법으로서의 기술이다. 그래서 가정으로서의 기술이란 자, 조직 내 어떤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나 방법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기법으로서의 기술이란 조직에서 사용하는 어떤 구체적인 도구나 기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톰슨의 분류를 보면 자, 업무와 작업 과정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길게 연결된 기술과 중개 기술, 집약적 기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기술의 분류는 이제 톰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길게 연결된 기술이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행동이 순차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이제 이룰 때 쓰는 뭐 이런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개 기술은 자, 상호 의존 상태에 있거나 서로 의존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시켜주는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약적 기술이라는 것은 자, 복합적인 기술의 어떤 집합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술을 배합하고 조정하는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집합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페루의 분류는 자, 기술을 도구나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든 간에 어떤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에 가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페루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질은 아까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일상성, 그다음에 숙련도, 업무 간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업무 처리의 어떤 규칙성, 반복성 이런 것들이 높은 특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련도라는 것은 기술을 습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이것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숙련도는 뭐 이것을 기술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돈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 간 상호 의존성은 조직이 이 원자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하 간의 횡적으로 그다음에 유기적인 이 어떤 연계 정도에 따라서 높은 상호 의존성과 낮은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이다. 이제 기계적 구조는 우리가 관료제.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관료제라고 해서 이것은 이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것, 이 권한이나 권력이 여기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기적 구조는 그 에드호클라시 모형. 그래서 여기는 관료제의 어떤 반대로서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전적 조직 모형, 이 기계적 구조는 고전적 조직 모형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기적 구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직무라든지 권한, 책임 이것들이 어떤 고전적 조직에서부터 이제 명확하고 상세하고 어떤 면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에드호크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이제 달라진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 및 종합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는 조직 환경이 정태적이고 확실할 때 여기는 기계적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효율적이라기다. 그리고 조직 환경이 동태적이고 불확실할 때는 유기적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환경이 정태적이고 확실할 때는 이 기계적 구조가 효율적이지만 그다음에 조직 환경이 동태적이고 불확실할 때는 유기적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 환경 속에서 여기는 조직 구조의 설계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특성과 조건을 따라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 쭉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료제와 이제 에드호크라시. 그래서 관료제는 뭐였습니까? 이 기계적이라는 거죠. 기계적 조직관으로서 어떤 기능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목표 달성의 어떤 수단성과 관료 지향성, 그다음에 관료 지향성, 사회 가치 지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관료제에서는 여기에는 어떤 그런 제도화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러한 제도화된 이런 것들이 어떤 관료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에드호크라시는 관료제의 조직과 달리 어떤 유연성, 적응성, 대응성, 혁신성 이런 것들이 어떤 높은 조직이나 팀 형태의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통해서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에크러시의 장점은 조직의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고 문제 해결 지향적이어서 이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는 데 아주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혁신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근데 단점으로서 뭐냐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이 역할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할의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료제와 에드호크라시를 이제 비교했는데 자, 조직의 어떤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있는데 관료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높다는 거죠. 그러나 에크로라시는 낮다는 거죠. 왜?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이 조직이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양한 조직과 구조가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여기서는 조직의 어떤 구조 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고 다시 한번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 분업의 원리라든지 뭐 조정의 원리, 계층의 원리, 그다음 명령 통일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군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직의 어떤 유형 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야 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조직 관리를 잘 하면 업무에 있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그 조직 관리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직 관리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